캐서린은 트루로 경찰서의 경찰관이었습니다. 6년 동안 한결같은 성실한 태도와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동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멋진 여경이었죠. 2015년 9월, 캐서린이 며칠 연속 무단 결근을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동료들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캐서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경찰은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며칠 동안 캐서린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실종 신고를 받게 되죠. 경찰은 트루로 경찰서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캐서린의 집으로 수사팀을 파견합니다. 7시 37분. 수사팀은 아파트 근처의 CCTV에서 캐서린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9월 10일 아침 6시 30분에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동시에 캐서린의 집안 내부도 수색하죠. TV는 켜진 상태였고 알람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키우는 2마리 고양이도 오랫동안 굶은 듯 보였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지갑, 휴대폰 등 일상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승용차는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캐서린의 노트북에서 한 택시회사 검색 기록을 발견합니다. 9월 11일 새벽 12시 44분에 검색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서둘러 택시회사를 찾아간 경찰은 한 택시기사가 9월 11일 새벽 1시 8분경 캐서린을 엘 하우스바로 태워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체할 틈도 없이 엘 하우스로 향한 경찰은 내부 CCTV를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캐서린의 모습이 다시 한번 포착됩니다. 캐서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먼저 캐서린한테 다가가고 그녀는 긴 시간 동안 남자와 술을 마시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도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3시 38분 캐서린은 남자와 함께 바를 떠납니다. 캐서린의 실종이 남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남자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당시 28세의 크리스, 한 병원의 응급요원이었습니다. 9월 11일 동거녀와 헤어지고 임시거처가 필요했던 크리스는 고등학교 친구 미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미슈는 친구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시련의 아픔을 술로 달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두 남자가 긴 밤을 보내기엔 너무 허전했던 걸까요? 두 친구는 근처에 있는 체이스 바로 갑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술을 마시다가 크리스는 전에 보안요원으로 근무한 적 있던 엘 하우스 바로 자리를 옮깁니다. 체이스 바에 남았던 미슈는 술김에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연행됩니다. 새벽 4시경 크리스는 캐서린과 함께 택시를 타고 미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30분 후 단지 내 CCTV에 크리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커다란 쓰레기통을 끌고 맨발바람으로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5시 29분 크리스는 다시 CCTV 화면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크리스를 유료경위자로 지목합니다. 그가 캐서린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하죠. 동시에 결정적 증거 확보를 위해 크리스의 동선을 추적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펼칩니다. 2015년 9월 16일 수사팀은 한 도로변의 쓰레기통에서 캐서린의 차키, 헬스카드와 집열쇠를 찾아냅니다. 9월 17일 밤 12시 5분 한 다리 및 관목수풀 속에서 캐서린의 토막시신이 발견됩니다. 코와 두 눈 주변에 멍자국이 있었고 목 졸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크리스가 끌고 가던 쓰레기통은 시신 발견 현장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1시경 크리스는 차에 휘발유를 싣고 시신 유기 현장으로 갑니다. 시신을 2차로 훼손하여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수사팀은 크리스의 임시거처였던 미슈의 집안에서도 추가 증거를 확보합니다. TV와 커피 테이블, 바닥과 천장 등 곳곳에서 캐서린의 혈흔을 발견한 것입니다. 크리스를 구속한 경찰은 곧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초반에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크리스는 경찰이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합니다. 범행 과정을 진술하는 동안 크리스는 몇 번이나 머리를 부여잡고 대성통곡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문의 자백서까지 씁니다.
2017년 11월 캐서린 사망 2년 후 크리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눈물을 보이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자백서까지 썼던 크리스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건 당일 크리스는 뜨거운 밤을 보내기 위해 캐서린을 미슈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캐서린이 갑자기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싶다며 크리스에게 자신의 목을 졸라달라고 요구합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크리스는 분위기를 깨기 싫어 그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상을 느꼈을 때는 캐서린이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살인범으로 오인받을까봐 두려워진 크리스는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합니다. 캐서린의 얼굴에 난 상처는 폭행 흔적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의 실수였다고 합니다. 크리스의 변호사도 캐서린은 6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으로 설사 크리스가 공격을 시도하려 해도 그녀에겐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캐서린이 전혀 저항하지 않은 건 그녀 스스로가 원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캐서린의 사망이 크리스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고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영향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크리스가 진정한 피해자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1심은 2급 살인죄와 시체 훼손죄로 크리스에게 13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2019년 12월 크리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합니다. 2020년 7월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